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언제나처럼 커피 한 모금 하고 시작할까요? 먹부터. 여러분 혹시 에릭 아서 블레어라는 사람 아시나요? 아마 높은 확률로 모르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 에릭 아서 블레어는 정말 유명한 작가고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안 들어봤을 리가 없는 그런 작품을 가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감이 잡히시지 않는다면은 다른 이름은 어떠실까요? 혹시 조지 오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바로 이 조지 오웰은 에릭 아서 블레어의 필명입니다. 한마디로 본명이 에릭 아서 블레어, 필명이 조지 오웰인 거죠. 그리고 이 조지 오웰이 쓴 대표적인 작품이 당연히 뭐겠어요? 1984죠. 혹자는 동물농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네요. 그것도 당연히 대표작 중 하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디스토피아 문학에서도 가장 유명한 조지 오웰의 1984가 되겠네요. 그나저나 이 조지 오웰의 본명이 에릭 아서 블레어였다는 거 아셨던 분 계실까요? 작가들이 필명을 쓰는 경우야 적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익히 조지 오웰로 생각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신기한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웰은 어째서 필명을 썼을까요? 이는 그의 어떤 생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오웰의 집안은 젠트리 계급에 속해 있던 집안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젠트리는 귀족은 아니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어찌 보면 상류층에 가까운 계급이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젠틀맨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거고요. 그러나 그의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가난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신부는 상속이 되었지만 부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릭, 그러니까 조지 오웰은 본인의 집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상류 중산층의 하층, Lower Upper Middle Class라고도 이야기했었죠. 오웰이 다소 가난하긴 했지만 그래도 엘리트 교육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이튼 스쿨을 다니기도 했어요. 유명한 사학교죠.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당시에 오웰이 이튼 스쿨을 다닐 때 프랑스어를 가르쳐줬던 교사가 올덕스 헉슬리라고 하네요. 자, 헉슬리라고 하면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오웰의 1984와 항상 비교돼서 이야기되는 디스토피아의 또 다른 대표작, 이 멋진 신세계의 저자죠. 바로 이 유명한 두 저자, 항상 비교되는 작품을 가진 이 두 저자가 인생의 한 시기를 공유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오웰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생계를 위해서 이 버마에서 경찰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애당초 오웰은 이제 인도에서 태어나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엔 영국령이었으니까. 그렇게 인도에서 경찰 생활을 지내고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유난히 하층민의 삶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황자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의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오웰은 필명을 사용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이 1984에서 나오는 정말 비참한 사회상이 오웰의 철저한 관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1984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1984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사는 국가는 영사라고 불립니다. 이는 영국 사회주의, English Socialism의 준말이기도 하죠. 또한 이 영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이 빅 브라더라는 존재가 통치하는 사회인데요. 이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당원들을 모두 감시하는 사회이죠. 당원들의 행동, 말, 모든 것이 다 감시되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사상경찰이 어디서 나타나서 본인을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 겉보기로는 사상경찰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당원들은 서로를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죠. 이에 대한 작품 내 표현을 한번 읽어볼까요?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했다. 윈스턴이 입 밖에 내는 말은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그 기계에 잡혔다. 더구나 이 금속판의 시계 안에 놓인 한 그가 하는 짓은 모두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있었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는지는 알 도리가 없었다. 사상경찰이 얼마나 자주 어떤 조직으로 개인에게 감시의 촉수를 뻗치느냐 하는 문제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어때요? 좀 끔찍하죠? 이러한 사회는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고안했던 원형 감옥, 파놉티콘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피감시자는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으나
감시자는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러한 것에 걸려서 체포된 당원은 말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 사라진다는 말의 의미는 이 증발된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흔적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데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라진 사람은 무인, unperson이 되는 것이죠. 이 무인은 존재했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영사의 실질적인 생활 풍족은 또 어떨까요? 그를 묘사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승리 맨션은 1930년경에 건축된 낡아빠진 아파트로 지금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천장과 벽에서는 횟가루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수도관은 추워지기만 하면 터지고 지붕은 눈이 올 적마다 새고 난방장치 역시 절약한다는 이유로 꽉 닫아버리거나 사용하는 경우라 해도 스팀이 반밖에 돌지 않았다. 제 손으로 직접 고치는 것 외에 모든 수선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당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며 창틀 하나 고치는데도 2년은 걸려야 가능했다. 정말 끔찍한 사회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저런 사회에 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사회가 물리적 장치만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당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은 감시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반역 따위는 꿈꾸지 못하고 오롯이 충성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당은 언어를 지배합니다. 신어라 불리는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신어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영어와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신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어 수를 점차 줄여간다는 데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는 이제 굿이라는 단어가 있고 bad라는 단어가 있죠. 좋은과 나쁜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신어에서는 나쁜을 없애고 안 좋은 ungood으로 단어를 바꿔버리죠. 썩 좋은 excellent나 훌륭한 splendid 같은 단어도 필요 없습니다. 신어에서는 더 좋은 이 플러스 굿으로 충분하죠. 만약에 이를 더욱 강조하고 싶어서 배로 더 좋은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은 더블 플러스 굿이라고 표현하면 그만인 거죠. 이 신어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어의 완전한 목적이 사고의 폭을 좁히려는 데 있다는 걸 자넨 모르겠나? 결국에 가서는 사상죄도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게 해놓자는 걸세. 왜냐하면 그걸 나타낼 낱말이 없으니까 말이야.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하게 단 한마디로 표현될 거고 그 의미는 정밀하게 뜻을 나타내고 다른 보조적 의미는 지워져 있게 될 테니까 말이야.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원들은 모두 이중사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이중사고는 1984의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당원에게 적용할 때는 당이 요구하는 대로 흑을 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성심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흑을 백이라고 믿는 능력을 말하며 나아가서는 흑을 백으로 알고 전에 반대로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끊임없는 과거의 변조를 요구하며 사실상 나머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신어로 이중사고라고 알려진 사고체계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이중사고는 의식적이면서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작중에 당이 초콜릿 배급을 20g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초콜릿 배급을 20g 늘렸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는 분명히 줄어드는 것인데 당원들은 이 후자의 소식을 듣자마자 초콜릿 배급이 과거에 줄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초콜릿 배급이 늘었다는 후자의 이야기를 믿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의식조차 잊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이중사고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모든 과거는 수정이 됩니다. 결국 당이 말한 것은 언제나 진실이 되고요. 과거는 언제나 변하면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되죠. 그래서 당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The Last Man in Europe. 유럽 마지막 인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원래 1984의 제목으로 고려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The Last Man in Europe이었습니다. 하지만 1948년에 이제 출간을 앞두고 편집자의 회의를 통해서 끝자리 2개 숫자의 위치만 바꾸어서 1984로 출간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초기 제목의 흔적은 의외로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인간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그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까요? 자네는 썩어 들어가고 있어. 그가 말했다. 몸뚱이가 조각조각 부서질 거야. 자네는 뭔가 더러운 때 주머니야. 이제 몸을 돌려 거울을 다시 봐. 자네가 대면한 형체가 보이나?
저게 마지막 인간이야. 자네가 인간이라면 저게 바로 인간성이라는 거야. 자, 다시 옷을 입으시지. 윈스턴은 당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사상죄를 범한 것이죠. 그는 당이 내부에서 전복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은 이미 너무 많은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상황에서 당 내부로부터의 전복은 확실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윈스턴이 바라는 인간성을 이 당원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원들 간의 유대관계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옛 문명은 사랑과 정의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했지. 그러나 우리의 것은 증오 위에 세워진 거야. 우리 세상에 공포와 분노와 승리감과 굴욕감 외에는 감정이라고 할 게 없어. 그 밖의 것은 다 때려 부수는 거야. 모조리 말이야. 우리는 이미 혁명 전부터 존재해온 사고의 습성을 때려 부수고 있네. 우리는 이미 부모 자식 사이, 사람들 사이, 그리고 남녀 사이를 끊어버렸어. 이젠 어느 누구도 옆편내나 자식이나 친구를 믿지 않는 거야. 상황이 이러니 윈스턴은 무산자에게 희망을 겁니다. 그들은 감시당하지 않습니다. 무산자들이 사는 곳에는 텔레스크린도 없죠. 그러니 그들은 꺼릴 것이 없습니다. 윈스턴은 영사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이 무산자들만이 당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럴 만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의식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기까지는 의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참 모순적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윈스턴은 그것을 바로 인간성이라고 말하죠. 노동자들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내부는 굳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윈스턴이 의식적으로 분투하며 다시 배우려고 하는 원시적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무산자들이 인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껴둔 빵 한 조각을 던지는 것. 죽어가는 사람을 포옹하고 눈물을 쏟고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윈스턴이 희망을 거는 인간성이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당원들은 그 어느 것도 하지 못하지만 무산자들은 할 수 있죠.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 문단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죽지 않는다. 마당에 있는 저 당당한 여자를 보면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그들도 각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1000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새처럼 당이 가질 수도 죽일 수도 없는 생명력을 몸과 몸으로 전해가며 모든 불리한 조건을 견디며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숲에서 우릴 보고 지저귀던 집박이 기억나? 그가 말했다. 우릴 보고 지저긴 게 아니에요. 줄리아가 대꾸했다. 제 멋에 겨워 운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그냥 울었던 거예요. 새들도 노동자들도 노래하지만 당은 노래하지 않는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런던과 뉴욕에서 아프리카와 브라질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신비하고 발길이 금지된 나라에서 파리와 베를린의 거리에서 끝없이 펼쳐진 러시아 벌판의 마을에서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장바닥에서 어느 곳을 막론하고 정복당하지 않은 굳건한 모습을 한 그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일하고 아이를 낳느라 괴물같이 되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독하게 일하면서도 여전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저 힘찬 허리에서 언젠가는 의식 있는 종족이 태어날 것이다. 세상을 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정말 제각각이죠. 우리의 미래는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될 질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웰의 1984는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의 뛰어난 관측은 언제든 우리 현실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죠. 처음 1984를 읽었을 당시에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굴종, 무식은 힘이라는 이 당의 슬로건의 진위를 알았을 때는 와 조금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단순한 반어법으로 보였던 이 터무니없는 말의 진실에 놀랐죠. 1984가 불멸의 고전이 된 이유겠죠. 물론 2020년인 지금 1984, 1980년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1984의 배경이 단순히 물리적 배경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1984년이 지나갔다고 해서 1984에서 보여준 사회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이 현재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하듯 삐뚤어진 권력은 언제든 우리를 1984의 세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끌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인간의 사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윈스턴의 시각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빵 한 조각을 나누고 죽어가는 이를 포옹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것.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조지 오웰의 1984였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1984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읽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이 들어본 작품이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읽기에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닙니다.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내부에 이제 골드스타인이 쓴 이 책 부분이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힘겹게 넘어가기도 해요. 분량도 엄청 짧지도 않기도 하고요. 한 400페이지 되나? 그러나 뭐 당연히 이 1984 같은 경우는 걸작, 명작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의를 던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여태까지 1984 이야기만 주구장창 그렇게 들어오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의 슬로건의 진위, 그 견고한 사회, 그 공포스러운 현실을 목도하실 수 있게 되겠죠. 옛날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던 책인데 이제서야 소개를 해드리네요. 아마 이 작품을 필두로 해서 멋진 신세계 같은 경우도 따로 곧 영상을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문학을 좋아하신다면 당연히 이 1984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나 카탈로니아 창가도 정말 재미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혹시 작품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같이 토론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생방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락서였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봬요 여러분. 안녕.